자,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이제 역학은 끝났고 전기와 자기를 할 텐데, 먼저 전기. 자, 지금 오메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오메 법칙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에 물리학 1에서 오메 법칙이 안 나오죠. 오메 법칙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배운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자기장이 또 뭘 만든다? 자기장의 변화가 뭐 전기장을 만든다 하면서 뭐 전류를 만든다, 뭐 이런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류가 만드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라는 걸 배우죠.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서로 상호 유도를 해가면서 퍼져나가는 파동, 우리가 아는 그 빛,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오메 법칙을 물리학 1에서 다시 배웠어요. 물리 1에서 다시 배우고, 이제 물리학 2가 되면은 요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뭘 배우냐면은 정전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갈 거예요. 정전기.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와 전자기파 이런 게 또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축전기라는 개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물리학 2예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한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V는 IR,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오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오메 법칙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념을 좀 정확하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굉장히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 실험에서 꺼내서 이번 1학기에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V는 뭘 뜻하냐면은 전압을 뜻하고, I는 전류를 뜻하고, R은 저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V는 IR.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어느 수준으로 배웠었냐면은, I는 뭐 전자가 흐르는 거다, 물과 같은 거다. 그 다음 전압은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전하가 흐르게 하는 뭐 원동력 해가지고 펌프 같은 걸로 비유해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면 물이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을 건전지를 달면은 전류가 흘러간다. 그 다음 물이 흘러갈 때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물이 잘 못 흘러가잖아요. 그럼 도선 안에서도 저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류를 방해하는 요인,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요인, 방해하는 요인. 그래서 전류는 흐르게 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의 비례 반비례 관계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은 저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겠죠. 그래서 저항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래서 회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오메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발산되는지, 그래서 꼬마 전구가 어디가 더 밝은지 어디가 더 어두운지,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보고 분석하고 총 저항값을 따지고 그걸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안 나와서 선생님 좀 의아하거든요, 항상. 그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더 어렵게 설명을 할 거예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너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 정전기하고 전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전기는 전하가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하, 여러분 압니다. 여기 Q라고 쓰고 단위는 뭐였냐면은 쿨롱이었습니다. 쿨롱. 그래서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뭐 플러스 3쿨롱, 얘는 뭐 마이너스 1쿨롱.
해가지고 둘이 뭐 주고받는 힘이 있다 이런 거를 물리학 원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전하가 이겁니다. 전하.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라는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가 2쿨롱이에요. 2쿨롱. 전하량이 2쿨롱.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은 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은 얘의 총 전하량은 몇 쿨롱일까요? 3개 있으니까 플러스 6쿨롱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전하에다가 개수를 곱하면은 총 전하량이 나옵니다. 하나의 개수에다 총 그 전체 개수를 곱하면 총 전하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하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뭘 구하냐면은 요 n이라는 걸 구해요. 이 n이 뭐냐면은 부피당 밀도야, 밀도. 뭐 그러니까 부피당 밀도가 아니라 부피당 개수겠죠. 개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밀도라고 하는 거죠. 밀도. 부피당 개수라고 해서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개수라고 하지 말고 전하의 수라고 합시다. 전하의 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놈의 전하를 스몰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스몰 q에다가 전체 전하의 개수 라지 n을 곱하면은 총 전하량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전체 개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 부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나옵니다.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총 개수가 나올 거고 그걸 곱하면 총 전하량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n이 3이야. 그러면 이 말은 1이라는 부피에 3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총 부피가 6이라고 쳐보자. 1에 3이 있으면 6에는 뭐가 있겠어? 18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거에다가 이 전체의 부피를 곱하면은 총 개수가 나오고 그 총 개수에다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총 전하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 도선 안에는 아주 많은 전하가 가지고 있어요. 도선 안에는 아주 많은 전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하를 가진 물질은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온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수많은 그 개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피당 전하의 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총 개수가 나올 거고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총 전하량이 나오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전류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전류라는 거의 의미는 시간당 총 전하량의 흐름이에요. 시간당 총 전하량의 흐름. 시간당 총 전하량의 흐름.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 그 위에 도선 하나 더 그릴게요. 자, 도선에는 이런 전하가 플러스라고 쳐봅시다.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플러스 전하들이 막 빼곡히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막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10의 6제곱미터/세크일 정도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포인트는 막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면은 얘네들의 총 움직임을 퉁쳐보면은 평균 속도는 거의 뭐가 되냐?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하나하나 전하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평균 퉁쳐보면은 안 움직인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하가 안 흐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건전지를 딱 다는 순간 얘네들이 어떻게 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움직이는 그 평균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동 속도라고 해요. 유동 속도. 그래서 얘를 V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하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근데 그 전류의 값을 뭐라고 하냐? 같은 시간 동안 뭐 1초에 3개가 움직였어.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전하량이 총 몇이 흘렀냐? 그걸 가지고 전류의 개념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전류의 방향은 뭘로 기준으로 하냐? 플러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 도선에 움직이는 거는 핵이 아닌 전자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지금 이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전자를 모를 때입니다. 양자역학도 없고 전자도 모를 때예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억을 완성할 때까지도 전자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을 해야겠죠. 플러스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라는 게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그냥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존재는 살짝 있고 그냥 플러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하량을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전류의 양이 몇인지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여기 A라고 해봅시다. A. 자, 여기 면적이 A입니다. 여기 면적이 A. 자, 그리고 요만큼의 부피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만큼의 부피를. 자, 그러면은 특정 시간 동안 움직였다 쳐봅시다. 근데 그 특정 시간이 여기서 여기 가는, 얘가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게 딱 여기로 오는 그 시간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얘는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있겠죠. 얘는 여기 와 있고, 얘는 여기 와 있고, 얘는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뭐가 되냐? 이 거리. VD라는 유동 속도로 특정한 시간 t만큼 온 거니까 이 거리는 뭐가 되냐? VD에다가 그 특정한 시간 t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부피. 지금 요만큼 움직인 그 부피. 전하의 부피. 그럼 전하의 그 부피는 뭐가 되냐? 부피 뭐가 됩니까? 부피. 면적에다가 이 거리인 VD T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총 전하의 수는 뭐가 됩니까? 수. 자, 총 전하의 수는 부피당 전하의 수인 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밀도 n에다가 이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A, VD, T. 자, 그럼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총 전하량은 뭡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 곱하고 N, A, V, D, T 하면 얘가 움직인 총 전하량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 동안 움직인 총 전하량을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QN, VD, T, 그다음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이니까 델타 T랑 얘랑 같겠죠.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니까 그럼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날아가면서 전류라는 게 Q, N, A, V, D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그 도선에 있는 그 도선 또는 그 물질에 있는 밀도에다가 도선의 면적에다가 유동 속도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네가 대학에 가다 보면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물리학부에 또 그 2학기 때 물리학 실험을 또 이걸 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요걸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요걸 구하는 실험이 있어요. 요걸 구하는 실험.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이 전류를 이렇게 추론해보고 그런 실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전류라는 건 뭐다? 전하의 흐름이다. 근데 그 개념,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시간 동안 총 전하량이 움직인 시간 동안 그 전하가 움직인 개수, 전하량, 시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런 식도 유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단위는 뭐가 되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페어가 되겠죠. 암페어. 1암페어, 2암페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류가 안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건전지를 닫아서 흐른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건전지를 달아서 흐르는 이유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전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압. 전압은 뭐냐면은 어렵게 말하면 요거예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더 엄밀히 말하면 1쿨롱당이라는 걸 붙여야 되지만 대충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그냥 여기는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주 크죠. 그리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질량을 가진 놈은 이렇게 굴러 떨어지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높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뭘 받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얘가 떨어지면서 움직입니다.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없다면 얘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겠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전기도 똑같아. 전기도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랑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건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주 커.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아주 작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양전하가 전기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겨서 중력을 받아서 움직였듯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일단 얘는 차이가 생기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적 위치와의 차이면 오케이. 그럼 이제 저항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항이라는 게 뭐냐? 자, 전압이 딱 걸리면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하죠. 전압이 딱 걸리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선마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V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 그 B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똑같이 뭐 3이라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는데 전류는 어디가 1A로 오고 어디는 2A로 오고 어디는 3A로 오고 어디는 100A로 흐른다 이겁니다. 도선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뭐가 다르다? 이 B가 다르다. 그래서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R. 그럼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을 때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는 작아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전압, 여기가 전류라고 하면은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I분의 V니까 이 길기가 뭐고요? 저항이라는 거예요. R. 그리고 얘를 정리해 보면은 어떤 식이 됩니까? V는 I, R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오메 법칙이라는 거. 오메 법칙을 중학교 수준에 설명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류는 뭐에 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뭐에 저항에 반비례한다.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이 아니야.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뉴턴의 이 법칙 같은 거. 그런 게 자연 법칙이야. 모든 물질이 다 해당되는. 근데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오메 법칙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특정한 상황. 그 오메 법칙이 성립이 되는 물질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옴물질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옴물질.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금속이에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메 법칙을 많이 성립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정 조건에서 뭐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증명된 공통된 성질이에요. 오메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오메 법칙이 들어맞지 않은 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이 들어맞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 옴물질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메 법칙이 절대적인 틀리지 않은 자연의 법칙은 아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저항. 자, 여기서 저항이라는 걸 배웠는데 저항을 여기다가 좀 이어서 써볼게요. 자, 저항을 또 따져보니까 또 특징이 있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 자, 저항이라는 게 이 도선의 면적과 이 도선의 길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도선의 길이가 커지면 그 저항이라는 물질의 길이가 커지면은 저항값이 커지고, 근데 그 똑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넓이가 커지면은 저항값이 작아지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 비례상수가 로라는 걸 넣습니다. 로. 다시. 자, 똑같은 물질의 저항이라 하더라도 뭐 A라는 물질의 저항이 있어요. A가 뭐 예를 들어 굴이라고 쳐봅시다. 똑같은 굴인데 어떤 굴이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굴이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면적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더라. 똑같은 굴인데 얘가 저항이 작더라. 또 똑같은 면적인데 얘는 길고 얘는 짧아. 똑같은 면적인데 이럴 때 길수록 저항이 크더라.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 알아냈고, 그 비례상수가 물질에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하냐?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그리고 이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금 다르고 굴이 다르고 뭐 다르고. 이해가 돼?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비저항을 정리한 표가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저항을 알게 되면 그 물질이 뭐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저항이 물질마다 다르다면 비저항은 또 변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A 물질이 있고 B 물질이 있고 C 물질이 있는데 요거의 비저항이 다 달라. 그러면 그게 다른 게 항상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항상 똑같지도 않아. 왜 똑같지도 않냐? 뭐에 따라 연관이 있어? 온도에 따라 또 바뀌어. 온도에 따라. 그러니까 굴이라는 비저항이 뭐 A라는 값이야. 굴이라는 비저항이 A라는 값인데 그 A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A 값이 또 온도에 따라 또 바뀌어요. 근데 또 어떤 물질은 온도가 커지면 비저항이 커지는 물질도 있고, 온도가 커지면 또 비저항이 거꾸로 작아지는 물질도 있어. 그래서 비저항이 온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또 물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화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항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다 아시죠? 이거 아직 설명을 안 했네. 옴이라고 합니다. 옴. 그리고 비저항의 단위는 옴, 미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차, 즉 전압이 걸리면 뭐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 그 흐르는 걸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한다. 근데 그 전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냐? 특정 시간 동안 그 전하의 양이 얼마나 움직였는가?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그 전하 양이 얼마나 움직였는가를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건전지가 전압이 안 걸려 있을 때는 이 전하들의 유동 속도가 0이다. 근데 전압이 걸리면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속도를 유동 속도 VD라고 해요. 그래서 VD를 알게 되면은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도선의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의 부피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부피를 알고 그 밀도를 알게 되면 전하의 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전하의 수에다가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총 전하량이 나오고, 그 총 전하량이 움직인 시간을 나눠버리면은 전류라는 값이 이런 값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압에 따라 전류가 생기는 그 B를 뭐라고 하냐? 저항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덜 흘러. 그 말은 전류를 덜 흐르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저항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면적하고 길이에 따라 또 달라. 하지만 공통된 성질이 있어. 면적하고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비례상수는 물질마다 공통되더라 이거야. 구리는 이렇고, 금은 이렇고, 은은 이렇고.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한다? 비저항이라고 한다. 근데 그 비저항마저도 온도에 따라 변하긴 한다. 그래서 그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커지는 것도 있고, 온도가 커지면 비저항이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물질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 식을 오메 법칙이라고 하며 오메 법칙은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아니다. 모든 게 성립되는 건 아니다. 오메 법칙이 성립되는 물질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걸 온물질이라고 하며 대부분 그런 것들이 금속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납, 뭐 니크름선, 에나멜, 동선 뭐 그런 것들, 철 그런 것들은 오메 법칙을 대충 따릅니다. 아시겠죠? 중학교 때 되게 간단하게 배운 걸 쓸데없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웁니다. 자,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오메 법칙은 V는 IR이라는 거고 저항은 어떤 놈의 비저항, 그 물질의 비저항과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면적, 도선의 길이와 도선의 면적의 관계가 있는 식입니다. 관계가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내가 건전지를 이렇게 달았어. 이렇게 하고서는 여기에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 기호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은 요 놈의 비저항 로가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내야 되냐? 이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비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저항을 알아야겠죠.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오메 법칙을 통해서 저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하고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요거 두 개 알면은 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저항은 물질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도선을 A, B, C, D로 구분해서 4개를 줄 거야. 근데 이 4개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A, B, C, D의 비저항이 각각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된 표에서 이 4가지 금속에 의한 비저항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B, C, D가 각각 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A, B, C, D는 납도 있고 니크름선도 있고 에나멜 동선도 있고 철도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비저항을 구해가지고 이 물질이 뭔지를 미지의 물질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대충 보면은 아 이게 납이구나, 아 이게 철이구나, 이게 좀 보면은 생긴 게 다르니까 좀 알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비저항을 측정해 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예비 실험을 해봤는데 꽤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저항 선생님이 이제 이런 철사 하나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철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정도의 철을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건전지를 딱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꼬마 집게 도선을 아무데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항이 요 물질이 된 겁니다. 요 물질.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의 길이는 요 총 길이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저항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걸고선 길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길이를 정하고 다는 게 낫겠죠. 뭐 10cm, 뭐 10cm, 5cm, 뭐 5c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선생님이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알려줄게요. 요 두께를 재는 아주 미세한 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요 이 도선에 지름을 잽니다. 자, 이 도선을 확대해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도선에 지름을 재는 거예요. 자, 지름을 대면 지름의 반을 나눠서 뭐가 나옵니까? 반지름 나오죠.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하면 뭐가 나와? 면적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면적을 알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2개 알아냈어. 그럼 이제 뭐 알아내야 돼? 전류하고 전압을 구해서 저항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측정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 여기에 전압계가 있습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계. 전압계는 이렇게 전압을 측정하는 도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도선을 우리가 알고 싶은 전압의 차이가 알고 싶은 그 부분의 양단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여기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야. 만약에 얘를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만약에 여기다 걸어버리면 여기와 여기의 전압 차이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 걸어버리면 여기와 여기의 전압 차이가 나오는 거야.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 집게도선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이차가 변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이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것도 다 저항이야. 그래서 여기를 측정하는 거랑 여기를 측정하는 거랑 여기 측정하는 게 다 달라. 그럼 우리가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의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차이잖아. 그래서 이 전압계를 딱 여기다 걸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값이 뜹니다. 그 값이 요 전압 차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전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류는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 얘가 전류계라고 쳐봅시다. 얘가 전류계야. 그럼 이 전류계를 전압계랑 똑같이 여기다 딱 걸어버리면 될까? 안 돼. 이거는 너네가 중3 때 다 배웠어야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압은 이렇게 양단에 걸리지만 전류계는 이렇게 걸면 안 되고, 전류계는 어떻게 구하냐? 흐르는 도선은 그 사이에다 걸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딱 끊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야 된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먼지가 여기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 내가 바보처럼 전류계의 도선을 여기다 딱 병렬로 걸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직렬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전류값이 나오고 여기에 전압값이 나오니까 전압과 전류값 나오면 저항 나오겠네? 그럼 저항을 알고 얘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충 수식을 바꿔버리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비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의 도선 4개가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금속이 뭔지.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전류계는 우리가 알고 싶은 도선에 직렬 연결해야 되고, 전압계는 무슨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이렇게 양단에 거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 흐르는 도선의 중간에 딱 넣어버리는 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네가 학교에 와서 실험을 할 때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뭘 배웠냐면 오메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그리고 비저항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실험 막상 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이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메 법칙 실험에 대한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